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본 순서 기억해야 되죠. 차금과 차금과 해서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총 3가지 정도 틀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자, 양도 차익 계산이 되게 되면 이제 공부할 주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한테는 일정한 금액을 까주는 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면 기본공제액 빼서 2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계산이 됩니다. 일단 세율 곱해가지고요. 바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실제 세금을 낼 때는 경감되는 세액이 있다면 그걸 뺀 금액을 바로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양도차익을 다 계산이 됐다고 전제를 하고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미 계산했던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주택 같은 경우 자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시 이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 4년 미만 이런 식으로 경우수 공제율이 점점 보유 기간에 따라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럼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 전제 하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관련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미 힌트를 드렸죠. 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때 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문제가 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 차익 계산,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되면은 3년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됩니다. 자, 1세대 다주택자 같은 경우 역시 그 문제, 이번에 양도한 주택이 3년 이상이 됐을 때 일정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부하실 때 9억 이하, 실거래가 9억 이하, 국내 소재 9억 이하가 되면은 이 조정 대상적 여부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2년 무효,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억 초과다라고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자, 조정 대상 지역 외적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지금 이제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9억 초과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됐을 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단순화시키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문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고지해석은 원칙에 관한 부분이고, 시험에는 만약 이렇게만 출제를 해버리게 되면 출제 5, 60이가 나옵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용 폐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자, 미등기 양도자산, 우리 앞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만약에 비과세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를 했던 사안이다라고 하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데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등을 했고 양도치익이 발생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자,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미등기를 한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겠다는 자들이거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혜택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때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적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거야.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뭐 이런 경우에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이 문제가 될 텐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됐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건 시험이 안 나와. 이제는 안 나와. 이제는 내면 출제 오류야. 자,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 자산이거나 조정 대상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과거 한 7, 8년대를 문제가 나타나 3년 뭐 이런 걸 갖고 논의 쟁점을 삼았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당수가 출제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깔끔하게 문제 구성을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구성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게, 설령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 자산이거나 조정 대상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물론 이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됐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일반 상식적인 내용은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만 시험을 구성할 때는 특별한 특례 조항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지 출제 오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험은 특례 조항 적용 페이지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어요. 왜? 법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 미등기 양도자산 과거부터 있어 왔던 조항인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큰 쟁점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조정 대상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2주택 3주택 이렇게 되어버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논의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 이슈.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자산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있어서 소위 이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할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산 공제액이라고 하는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합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 3년 이상부터 3년 이상, 4년 이하, 4년 이상, 5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쭉 경우수를 통해서 가장 15년 이상 보유하면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아까 고가주택 같은 경우 80%까지 공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만약 그것이 상가다라고 전제가 되면요, 토지다라고 전제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밖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는 구성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 공제율 같은 것을 가지고요 시험을 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그쳐 외워야 됩니다. 자, 다른 분이 나라 만들고 본 뱃속에 기어 나오고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는 외우리라. 대가리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100분의 1. 이것도 그냥 상식의 지평을 넓히는 수로 판단을 해 주실 거.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제 관련해서요 고가주택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100분의 8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15억인 거 사서 뭐 68억인가 하여튼간에 팔았는데 실제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고가주택에 있어서 공제액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갑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게 됩니다. 공제율은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8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 곱하기 공제율. 자, 이걸 뭐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원래 공제액은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이라고 보유기간 공제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가액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 자, 요걸 굳이 하나 넣은 취지는 최근 계산 문제로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가리시고 이 부분 가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고가주택입니다. 9억 초과, 시가가 9억 초과인 주택, 1세대 1주택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에서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양도 가액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고 하는 거네. 이게 고가주택에 있어서의 공제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 일반 자산, 1세대 다주택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거가 달라지는 것은 뒤에 양도 가액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요. 자, 이걸 굳이 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똑같은 계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실제 시험용으로 중요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나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파생되는 게 고가주택에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바로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다시 정리하게 되면 계산의 편에서 65억에 달았다십시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15억입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약 50억이야.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10년 이상 보유하면 80% 공제율. 그럼 80% 0.8하면 50억 곱하기 0.8. 그럼 이제 얼마가 돼? 40억이 나오나요? 네, 40억이 나올 테고 양도 가액이 아까 65억. 양도 가액에서 9억 빼게 되면 65에서 9억을 뺀 이것을 곱해서 종국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해 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미등기 양도상과 조정 대상 지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슈가 될 테고 지금까지 이 챕터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고 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법 16문제고 양도소득세에서 8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 계산 문제라든가 극단적으로 어렵게 포함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됩니다. 어차피 그건 풀고 싶다는 욕심, 탐욕 되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들은 버리시고요. 그냥 좀 찜찜, 나는 그래도 똑같이 미친놈들이 똑같이 내 걸 대비했어. 한번 외워보겠다. 이 정도까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는 내용들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가볼까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것. 한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상과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3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됩니다. 그냥 상식적 일반 자산에 있어서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공제를 적용한다.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80% 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고 할 거예요. 양도 차익에서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 일단 아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제율 80% 적용.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고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했던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된 것 같은데 하나 더 남아있어요. 다시 갑시다. 자, 금과라고 하는 순서 여기다 세로 곱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양도소득 금액 여기서 이미 한번 공부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소득이 있으면요 소득세 내야 됩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죠. 양도소득이라든가 퇴직소득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의 세금을 내는 것이고, 나머지 6개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나머지 6개 소득은 종합소득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제주도, 양도에서 양도소득도 발생하고 기타 소득이라는 거, 사업소득 같은 나머지 소득도 있다라고 했을 때 소득세 3개 각각 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 논리로죠.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는 이 기본이었었고, 아까 고가주택만 좀 특수하게 계산이 됐었죠. 그래서 통산과 구분 계산의 문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논의를 하려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는 거,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의 문제하고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의 문제가 하나 발생했었죠. 자,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해 동안, 과세 기간 동안 주식 등, 물론 이제 이건 현행법 체계상 홈트레이딩 한다는 상장된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치고, 또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라 5천만 원 벌었다. 또 한편 주식 잘못해가지고 5천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총 치면 0원 이렇게 갈 것이냐의 문제. 한편 부동산 등에서 5천만 원 벌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라서 7천만 원 벌었고, 주택의 양도에 따라서 2천만 원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부동산 등 하고 주식 등 두 개로 대비를 했는데, 주식 등은 마이너스 5천, 부동산 등에서 예를 들어 토지는 플러스 7천, 한편 주택은 팔았더니만 못하고 저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2천,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자, 부동산 등 주식 등에 있어서는 소위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합니다. 통산, 전체를 통틀어서 계산한다 라는 개념을 통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토지를 팔아서 7천이 플러스가 됐다. 주택을 팔아서 2천이 마이너스가 됐다. 같은 과세계가 한 해에. 그러면 이때는 통산한다. 그래서 플러스 5천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경우수 나오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팔아서 플러스 7천, 주식을 팔아서 마이너스 2천.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낼 때 5천으로 계산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장부의 특례공제는 다 적용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됩니다. 그럼 주식 등도 마이너스 5천이라고 했는데, A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1억 플러스, B라는 주식을 양도해서 마이너스 1억 5천,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5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문장을 엮어서 같은 호, 부동산 등이라는 호에 속해 있으면 어느 쪽에서 양도 차익 발생하고 어느 쪽에서 양도 차손, 손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통산하게 된다. 문장으로 출제가 돼요. 한편 구분 계산이라는 개념이 기다리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시, 토지 팔아서 플러스 7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팔아서
마이너스 2천. 그래서 합이 부동산 등에 플러스 5천. 주식이 A라고 하는 주식을 팔아서 플러스 5천, B라는 주식을 팔아서 마이너스 7천.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2천. 그래서 아까 토지하고 지금 주식태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의 범주니까 통산입니다. 주식 A와 주식 B는 통산입니다. 같은 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요걸 합쳐서 결국 플러스 3천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의미. 이게 통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장 나오면 겁나 이제 부담스럽지. 이게 양도소득 금액 관련해서 통산과 구분 계산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과세 대상, 양도소득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소화가 돼 있으면은 그냥 거저 먹는 거고, 앞에 기초가 탄탄하지 않게 되면 하나하나 문장을 막 처음 외우는 식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통산과 구분 계산에 관한 쟁점 이런 것들도 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 관련해서 남아있는 주제 살펴봅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 차, 금, 과라는 스토리를 가죠. 다시 양도 차익은 실거래가 추계기간제 또는 2월 과세, 부당 효익 계산, 부일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 차익이 구해지게 되면 여기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 양도 자산이 아니고 조정 대상자의 2주택, 3주택이 아니라고 전제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바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세로 곱하면요 산출세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 금액 등 관련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부의 특별공제라는 개념이 있었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고 조정대상자 내 2주택, 3주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장부의 특별공제를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유기간이 문제가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한 개념이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개념이 됩니다. 언제 취득했고 언제 양도했느냐, 그 중간의 기간을 우리는 보유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통칭하여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타이틀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일반적 취득양도 겁나 쉽고 시험에 답을 안 됩니다. 언제 이 사람이 취득했느냐, 언제 이 사람이 양도했느냐를 가지고 취득한 시기와 양도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을 따지게 될 테고, 아까 우리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등이 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지 않지만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 취득양도 원칙, 돈 지급한 날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다. 이 사람이 언제 취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취득할 때 잔금 지급한 날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양도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잔금 받은 날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실무적인 요소들이 좀 달라지는 특례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험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논의할 주제 특례. 그냥 등기 접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 잔금을 청산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으로 주고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현금을 주고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대금을 청산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 혹은 양도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원래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넘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등을 바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로 해석한다. 여기서요 원칙은 안 나옵니다. 출제 오류니까. 그리고 두 가지 나오는데 답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잖아. 일반적인 취득 양도는 등기 접수일 혹은 먼저 청산전에 등기를 했으면 또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것이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되게 됩니다. 특수한 취득 양도. 이제 이 파트에서 문제를 구성한다면 특수한 취득 양도를 가지고 보통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특수한 취득 양도를 가지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 우리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뭐 그런 게 있었죠. 제가 민법이 되기 때문에 세법 법조문을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시중에 교재들은 그냥 법조문 순서에 따라 쫙 깔아버리죠. 자,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10년 할부로 살 수 있다냐. 우리가 연부 취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취득세 이런 거 얘기할 때.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 또는 목적물 인도한 날 또는 우리 그 재산세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기 전에 먼저 찾자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돌아가면 잊어버릴 거니까 빠른 날 이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 그럼 이제 대가 떠서 할바 이렇게 외우시면 끝납니다. 다 아니요. 한 2개 외우고 끝날 거예요. 할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빠른 날을 바로 취득 시기 등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점유 취득 시효. 자, 요거는 민법을 아셔야 되지. 우리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 등기 청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청권 행사를 하게 되면 최종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냐? 20년 지났을 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기를 마쳤을 때. 그때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는 취득 시기는 좀 다르죠. 점유를 개시한 때입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런 색깔 안 입혔어. 민법에서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 뭐 어려운 일이 없죠. 이건 외우기 할바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너무 쉬울 텐데. 두 번째,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 물권 변동.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민법 187조 뭐가 있었죠? 판결, 공용징수, 상소, 경매,
등을 예시하면서 이런 경우에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등기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환, 공용징수, 바로 수용을 얘기합니다. 공탁을 해당 전제해서 바로 사업인정 고실, 수용 개실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민법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경매는 뭐였죠? 매각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 얘기 살펴봅니다. 상속을 취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외우고 두 번째, 수용 과정에서 아까 수용, 공용징수는 수용 개실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수용 과정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시행자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의 확정이에요. 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 시기 혹은 수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시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될걸요? 외우시면 됩니다. 수용 과정에서 원칙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예외 판결 확정이에요. 이 바로 취득 시기 혹은 양도 시기로 해석을 한다. 수학.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 구성됐다. 어려웠던 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소위 건축을 따른 사용 검사, 주택법 따른 사용 승인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법이 사용 검사고 건축법이 사용 승인입니다. 하여튼간에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취득 시기를 언제, 얘가 무허가 건물을 이번에 판 거야.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율이라든가 양도소득세율이 결정이 된다고.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는 그 사용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취득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지처분에 의해서 권리 면적보다 증거 또는 감소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우리 어디서 이거 공부했더라? 취득세 할 때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법 영역에서 도시개발법이 따르게 되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정비법에 따른 도시 및 중앙지역 정비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시기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수확할 바가 가장 중심이 될 거야.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장기 할부 조건에서는 빠른 날. 이거 정확히 일단 세팅하고 들어가야 돼.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일.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환지 처분에서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는 돼요. 그 증가했을 때 취득한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양도자 면적이 되면 줄어들었어. 그럼 내가 언제 그걸 양도했느냐라고 판단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러니까 이거는 이창호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이라는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건축법을 알아야지.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 시기 사용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욕심 한번 부려봐. 원래 무허가 건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차피 법조문 대로 시험이 나오니까 할바, 수학, 건사 이렇게 가면 나머지 점유 취득 시험이 뭐니 이런 것들은 민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 또 환지처분 운운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수학, 할바, 건사, 수용, 판결 확정일. 그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빠른 날. 그다음에 건축가 운운하게 되면 사용일. 수학, 할바, 건사. 우선 암기할 키워드는 이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도 괜찮은 문제예요. 맨날 이제 이 얘기 나와 있는 법조문 내에서 움직이고요. 다만 상속이나 점유 취득시 이런 얘기들은 세법이 아니라 민법 영역 등에서 공부했던 주제들 요걸로 갖고 커버를 하시게 됩니다. 수학, 할바, 건사라고 하는 거, 이게 취득시기 양도시기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보유가 있으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취득시기, 양도시기, 통산, 고분 계산 이런 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시기, 양도시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얘기들 다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근데 답이 될 수 있는 거 수학, 할바, 건사라고 하는 거, 나머지 점유 취득시 문제로 상속 등의 문제는 민법에서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일을 다음날은 도시개발법 2차 공법에서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학, 할바, 건사, 수학, 할바, 건사, 수학, 할바, 건사라는 식으로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정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양도 차익 얘기하고요. 양도소득 금액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면은 여기서 250만 원 기본 공제액에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잡아내게 됩니다. 여기가 세우 곱하면 산출세. 세액이 산출되게 되면은 경감된 금액 빼서요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제일 간단한 과세 표준 얘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 이와 관련해서 이게 국내 재산의 양도에 관한 부분을 한참 설명드렸는데 국외 재산의 양도에 관한 주제도 보실 테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라는 주제까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